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22년 조이스의 율리시스와 엘리엇의 황무지입니다. 1922년 영국의 공영 라디오 BBC가 정기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당뇨병 치료에 인슐린이 사용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1922년 오스트리아 태생 영국의 철학자 루트비 요제프 요한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고를 발간합니다. 그동안 기존의 철학이 언어의 논리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비비고와 이제 시급한 철학의 역할은 언어의 교통정리라고 생각한 논리 실증주의자들, 그런 논리 실증주의적 입장에 입각한 비트겐슈타인의 접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만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말해야 할 것이고요. 비트겐슈타인의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증명할 수 없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구태여 하려 하여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생각에 언어에는 세상이 담겨 있는데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세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우 비트겐슈타인의 문제는 그의 단순함이 명확함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불교의 선시가 그렇듯이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세상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논리 철학 논고에 내포된 비트겐슈타인적 논리 실증주의의 출발점은 언어에는 세상이, 명제에는 사실이, 이름에는 대상이 담겨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에 내포된 논리를 실증적 대응 관계를 기초로 하여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료하게 일반화하려는 비트겐슈타인의 의도고요. 따라서 신학을 포함한 제반형 이상학이나 윤리학 같은 전통적인 사변적 철학의 영역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에 따르면 의미 없는 담론들로 구성된 비실제적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과 자연과학의 영역에서처럼 철저한 구조적 논리에 입각한 언어의 작용에 집중했던 전기 작업에 비해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작업은 일상의 언어를 포함해서 비교적 느슨하게 작용하는 언어의 쓰임새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세상이 담긴다기보다는 삶이라는 그릇에 언어가 담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릇의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작용하는 언어들이겠고요. 가령 빨강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놓이는 삶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나요? 예, 이렇게 삶의 맥락을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형식, form of life, Lebensform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유의 형식으로 파악하죠. 그에 따르면 언어는 언어놀이, 슈프라우스필의 다름이 아닙니다. 랭귀지 게임이라 하죠, 영어로는. 다시 말해, 인간은 삶의 형식에 따라 융통성 있으면서도 적절하게 언어를 갖고 노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한편 언어를 가족으로 비유하면 예를 들어 10명의 자식이 있는 가족의 경우 첫째와 둘째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고요. 둘째와 셋째 쭉쭉쭉쭉쭉쭉 가서 아홉째와 막내 사이에 유사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첫째와 막내 사이에는 이렇다 할 유사점이 없게 되어도 그래도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세상을 떠난 후 1953년에 출판된 철학적 탐구에서 이것을 가족 유사성, 패밀리 리셈블런스라 부릅니다. 예술이라는 용어에 가족 유사성을 적용하면 일견 공통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현대 예술의 다양한 양태들의 경우에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1922년에 아일랜드 내전이 발발합니다.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화돼 공화국이 아닌 영연방 자치령 지위라는 영국 아일랜드 조약이 비준되면서 이 조약에 대한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벌어진 내전입니다. 찬성파의 대표자 마이클 콜린스가 암살되죠. 1922년에. 아일랜드의 내전의 전운이 짙게 드리워진 1922년 아일랜드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스가 출간됩니다. 700쪽이 넘는 이 소설은 1904년 6월 16일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 더블린의 이런저런 장소들을 배경으로 두 중심 인물들인 리오폴드 블룸과 스티븐 네덜러스, 그 밖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위들을 통해 3부 18장으로 전개되는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의 이정표로 널리 칭송받는 작품이 율리시스입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말입니다. 나는 율리시스 속에 너무나 많은 수수께끼와 퀴즈를 감춰두었기에 앞으로 수세기 동안 대학 교수들은 내가 뜻하는 바를 거론하며 분주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불멸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안타깝게도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나로서는 솔직히 손에 잡자마자 풀이 죽어 놓아버렸지만요. 무엇이 율리시스의 수수께끼인지도 잘 분간이 안 갈 만큼 다가가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조이스가 1914년에서 1921년에 걸쳐 작업한 이 소설은 1918년 3월부터 1920년 12월까지 미국 잡지 더 리를 리뷰에 연재되기도 했습니다. 영웅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다룬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염두에 두고 작업한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제목 말고는 그 연관관계가 내 눈에는 별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연관관계를 찾아서 연구하기도 하고요.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어 있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호메로스보다 독일 낭만주의 작가 노발리스가 떠오릅니다. 노발리스의 말입니다. 내가 통속적인 것에 고상한 의미를 부여하고 일상적인 것에 신비스러운 외관을, 낯익은 것에 낯선 위엄을, 유한한 것에 무한한 외모를 부여한다면 나는 그것을 낭만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발리스는 세계는 낭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다면 조이스의 작업에서 노발리스의 낭만주의는 20세기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는 보입니다. 라틴어 로마는 원래 저작거리 이야기라는 뜻이었고요. 노발리스가 1802년 완성되지 못한 채 유작으로 남긴 교양소설 푸른 꽃에서 소설다움 로만틱은 낭만주의 로맨티시즘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띠게 됩니다. 푸른 꽃에 이렇다 할 소위 소설적 사건은 없고요. 주인공 하인리히의 초월적 진리에 이르는 정신적 편력이 신비주의적 차원에서 시적으로 묘사됩니다. 실제로 율리시스에도 별달이 이렇다 할 그러니까 오디세이아적 이야기거리는 없고요. 단지 저작거리의 소란스럽고 별 대수롭지 않은 삶과 통속적인 욕망들이
시시콜콜 엄청 다양한 문학적 시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비치처럼 푸른 야채 더미류의 고전적 수사학이라기보다는 문학 전공자들을 바쁘게 할 만한 문체와 문체를 포함한 온갖 실험적인 이 문학적 시도들이 바로 소설적 사건인 것으로 나에게는 보입니다. 이렇게 율리시스라는 조이스가 낭만화한 세계는 율리시스의 고상한 의미와 신비스러운 외관과 낯선 위험과 무한한 외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설 속의 모든 문학적 장치들은 조이스라는 뛰어난 작가적 재능에 힘입어 치밀하게 이러한 작가적 의도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내가 혹시라도 율리시스를 다시 손에 잡게 될 경우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1904년 아일랜드의 도시 더블린을 배경으로 한 아일랜드 작가의 소설에서 1800년 영국의 아일랜드 합병 이래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아일랜드 독립의 열망이 소설 속에 혹시 조이스식 방식으로라도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더블린에서 부활절 봉기가 벌어진 해인 1916년에 발표한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조이스의 말입니다. 민족 부흥운동이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조국을 참되게 대할 것이며 조국의 언어와 전통을 부활하는 사업을 도와주도록 명령했다. 그가 예상한 대로 범속한 세계에서는 세속적인 목소리가 그에게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아버지의 떨어진 지위를 높여주도록 명하고 있었다. 예, 이런 하나의 측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해 가능한 것들의 가장 원만한 관계에 의해 충족되는 지성이 포착하는 조이스의 표현입니다. 진실의 현현과 관련해서 소설 속에 혹시라도 조이스식 방식으로 초월적 진리가 드러나 있는가 하는 영적 측면입니다. 다시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조이스의 말입니다. 예술가란 창조의 신처럼 자신의 수공품 안에, 뒤에, 위에 또는 그 너머 보이지 않은 채 실체에서 벗어나 정화되어 무관심한 듯 자신의 손톱만 매만지며 남아 있는다. 예, 예.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에 대한 나의 단편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1922년 미국 태생 영국 작가 T.M. 엘리엇이 433행의 장시 황무지를 발표합니다. 엘리엇은 1919년 평론집 전통과 개인적 재능을 출판하는데요. 작가의 재능은 전통이라는 뿌리에서 비롯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작가의 미덕은 천재적 상상력이라기보다는 전통에서 영양분을 취하는 감수성의 발현이겠고요. 그렇게 꽃피는 새로움이 창작이죠.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예술은 혁명이 아니라 진화라고 말한 그런 비슷한 맥락입니다. 20세기 초 혁신을 추구하며 전통과 맞짱 뜨는 도전적 몸짓들과 제1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유럽의 정신적 풍토 사이에서 다시금 미래를 내다보는 시인의 비전이 느껴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황무지라는 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계속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